그런 아 이게 어이가 없어. 아니 따옴표가 됐어가지고 성대모사 이어가지 말고 그냥 한번 읽어보고 오라니까 안 읽어보고 와서 빵 터지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아까 이제 짧아서 금방 읽었는데 네. 그때는 안 웃었는데 막상 하려니까 빵 터져. 이 말이 생각나면서 10월 22일 방송된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184회의 부제는 외로운 이재명, 지지율의 비밀, 대장동 미스터리였습니다. 방송 말미 클로징에서 김어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돼. 이재명은 여기까지 혼자 왔거든. 10월 29일 MBN 백운기의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신경민 전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중립을 표방했지만 이해찬 전 대표가 지난 총선 때 공천했던 사람들 거의 100%가 이재명 캠프 쪽으로 붙었습니다. 심지어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현역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추미애가 당원들을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무시해가며 이재명을 옹호했던 일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이재명을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 말하던 이해찬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송영길의 이재명 중심적인 선거 개입과 반민주적인 경선 결과 발표에 아직도 맞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여기까지 혼자 왔다고요? 그래서 외롭다고요? 이만큼 타인들의 손으로 키워진 자가 외로워한다면 그 외로움은 대체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을 집어삼켜도 사라지지 않을 외로움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김어준, 당신 같은 혹세 무민 중인 나팔수들이 이재명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재명이 혼자 왔다는 말은 당신의 범죄를 숨기려 드는 말입니다. 이명박과 맞서 싸우던 시절 김어준은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촬영장에 주진우가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영화 베테랑에서 그대로 대사로 활용되기도 했죠. 한국 영화 사상 가장 쪽팔린 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들은 돈을 가졌고 권력에 가까워진 나머지 가오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니까요. 안녕하세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오늘은 10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제 앞에는 호구맨님 나와 계십니다. 호구맨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다시 한번 찾아주신 게스트 그린그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가 지난달에 이제 경선 말미부터 해가지고 인천부터인가 제가 이제 현장을 갔잖아요. 네네. 그때 이후로 제가 어딘가에 나가면 항상 계시는 분이 그린그린님이시라가지고 네네. 거의 개근하셨죠. 인천 경선장 이후부터는. 이제 호구맨님께서 제가 이제 막 흥분하고 이럴 때 굉장히 옆에서 많이 말려주시고 그러셨거든요. 제가 그때서부터 소리를 워낙 이제 혼자서도 막 흥분해가지고 이재명 향해서 막 소리치고 그래서 막 기자들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면서 저한테 물어보고 인터뷰도 꽤 했어요. 아, 네. 네. 근데 옆에서 이제 와 이제 자제를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 일이 터졌죠. 터질게. 매니저 역할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오늘 그 저희 한 방송에 모신 게 그동안에 매스컴을 몇 번이나 타셨어요. 네네. 뭐 유튜브에도 나오셨고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지상파에도 나오시고 케이블에도 나오시고 했기 때문에 입이 많이 트이셨더라고. 아, 예. 그래서 좀 또 그냥 편하게 자리를 놔드리면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를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달타냥님, 귀여운 감자님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린그린님 나오셨으니까 우리 그린그린님과 관련된 얘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죠. 네, 지난주 일요일이었죠? 네, 지난주 일요일에 이재명하고 그 다음에 이낙연 후보님. 네, 이낙연 후보님께서 그 안국역 그 찻집에서 명가원이었나요, 이름이? 네, 명가원. 네, 거기서 이제 원팀을 포장하기 위한 그런 짧은 만남을 가지셨었고 이제 지지자분들이 출동하셨습니다. 뭐 저도 잠깐 얼굴만 좀 비췄고요. 자, 그때 뭐 언론에서는 이제
양측 지지자 한 100여 명이 모여 있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하는데 200명 정도는 모였던 것 같은데. 근데 양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측이 아니고 이낙연 지지자 측 한 200명 정도, 그리고 이재명 지지자 10명. 그것도 이제 유튜브나 뭐 이렇게 취재하는 사람들, 네. 네네. 그런 사람들 포함해서 한 12명 정도 되나?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냥 대충 이렇게 뭉쳐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뭐 보수적으로 그냥 대충 잡으면 100여 명 정도 됐을 수 있겠다 이 정도 생각하는데 양측 100여 명은 아닌데 이 양측은 생각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 이낙연 지지자 100여 명이라고 해야지 그렇게 하려면. 뭐 95대 5 아니면은 네. 98대 2 이 정도 이 정도의 그 숫자 차이를 보였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만남을 가지셨는데 그때 이제 그린님도 계셨고 호구맨님은 아, 그때 예, 저는- 다른 일 때문에 못 나오셨고. 아니요, 그냥 배고파서 집에서 밥 먹는다고. 예, 그러니까 그게 그게 다른 일이죠. 네, 중요한 다른 일. 밥 먹어야죠. 밥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자다 일어났더니 배가 너무 고파서. 네, 식사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요. 폭행 사건이 이제 3건이 연달아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측 지지자 한 분이 이낙연 후보 측 지지자 이제 3분을 신체 접촉을 포함한 약간의 폭행 뭐 네.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 3분 중에 피해를 당한 3분 중에 한 분이 하필 그린님이십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뭐 겸사겸사 모시게 됐고요. 이게 좀 그 말의 뉘앙스를 잘 따져봐야 되는데 폭행 그러면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미징하는 게 구타잖아요, 구타. 그렇죠, 그렇죠. 구타 행위를 폭행이라고 예, 생각하잖아요. 때리는 거. 근데 보통 이렇게 법정용어로 폭행이라고 나오면 꼭 때리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니거든. 뭐 길 가는 사람이 이렇게 몸으로 막 못 맞게 계속 하고 있으면 그것도 폭행이 될 수 있는 거고. 몸빵. 이 길막. 경우처럼 좀 세게 잡아당긴다거나 예, 잡아당기는 거. 말을 심하게 폭언하는 것도 폭행으로 들어가니까. 폭언도. 네, 폭언 폭행으로 들어가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거죠. 그래서 뭐 링장군 링장군님이라고 이제 통칭을 하죠. 우리도 편하게 그냥. 그럴까요? 네. 네네네. 이 링장군님께서 이제 뭐 특별히 외상을 입으셨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상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네. 있으신데 네. 신체적인 외상을 입으신 건 아니니까. 그런 건 없고 만약에 제가 항상 이제 컴퓨터 앞에서 한 10시간 이상씩을 일하는 사람이라서 진짜 진단서 끊으면 한 3주 이상 4주는 저는 왜냐하면 목이랑 이런 데 하도 결려가지고 그렇게 정말 나쁜 마음 먹으면 그 정도까지도 받아올 수 있어요. 아니 그건 산재로 하셔야죠. 아니 근데 그 마인드가 장착된 사람이면 현장에서 그치. 그쵸, 현장에서 그쵸. 머리 딱 잡았을 때 이미 들어 누웠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갔다고 왔다. 목 나갔다고 바로 들어오지. 아니 근데 진짜 이거를 확 그러니까 제가 기습을 당했기 때문에 정말 목이 확 젖혀졌었거든요. 그 뒤에서 잡아당기면 그렇게 되죠. 그쵸. 아무 생각 없는데. 이게 모자만 잡아당긴 게 아니라 머리카락도 같이 잡아가지고 낚았기 때문에 네. 목이 확 뒤로 젖혀져가지고 옆에 경찰 여경분이 깜짝 놀라셔. 여기 아니 경찰이 있는데도 그러면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진짜로. 네, 또 그리고 그 여경분께서 중요 증인이시기도 하셨죠? 아니 근데 그 중요 증인인데 경찰들은 이제 그런 거를 증언을 못 한대요. 네네. 예. 그래서 그래서 그게 이제 증언으로 사용될 수가 없으니까 혹시 뭐 이제 뭐 다른 뭐 사진이나 이런 거 있느냐 그래서 증인은 있는데 사진 찍힌 거는 저희가 수배를 해봐야 된다. 근데 없을 가능성이 많고 왜냐면 그 순간을 누가 촬영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을 테니까 그렇죠. 그 찰나에 벌어진 네. 일이라서 영상으로 찍지 않으면 그쵸? 사진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배를 내려봐야겠지만 이제 없을 가능성이 많고 이제 증인이 꽤 있다. 거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좀 있었기 때문에 증인은 꽤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경찰분한테. 네, 그래서 조사 받으시고요. 예, 조사받고 간단하게 조사받고 이제 뭐 조서에도 이제 제가 이제 경찰분께서 이제 타이핑을 쫙 해주시고 이제 할 말 있으면 거 여기다 쓰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걸 썼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한 건 폭행이 아니라고 우긴다는 거에. 그래서 이제 이 법을
이제 경찰이 있는데도 이제 그런 일을 벌였다는 거는 이 사람한테 이제 법의 중요성을 알게 해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네. 또 한마디 썼고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경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게요. 그리고 또 이분께서 좀 상습적으로 경선 현장에 경선 현장이고 이재명 뭐 재판이고 네. 뭐 여기저기를 정말 열심히 다니시는 다 분이시래요. 참석하시는데 경선 현장에서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폭언, 네, 폭언도 많고 뭐 무슨 단톡방에서도 좀 많이 네. 단톡방이나 이제 밴드에서 이제 난입해서 좀 이재명 옹호하는 식의 네. 예. 뭐 단순 옹호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또 어떻게 옹호하셨는지는 예, 뭐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또 대충 또 이제 그 네티즌 수사대 분들한테 신상이 뭐 거의 드러나 있는 예, 거의 상태긴 하죠. 드러나는 상태인데 저도 한번 뭐 페이스북에서 좀 이렇게 댓글로 좀 논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분을 얼굴이 낯이 익더라고요. 네. 또 이분이 그 페이스북에 적혀 있는 그분의 경력에 의하면은 뭐 현재일지 아니면 예전일지 모르겠는데 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이셨던 분이 이재명을 그렇게 아니 뭐 쫓아다니면서 을지로위원회는 뭐 오원식이 위원장이니까 응. 거기 있으면은 이재명 쫓아다니는 거야 뭐 그러니까 명함을 파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주당 이름으로 이 정도면 뭐 당직자 아닌가? 그러니까 뭐 당직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당과 밀접하게 연관돼 그냥 있는 평당원은 사람이죠. 아닌 거죠. 네. 평당원은 아닌 거고 단순한 하고 예, 그리고 단순 개입- 지지자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개입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 네. 그리고 을지로위원회 그러면은 이거 저기 뭐 회사에서 기업에서 갑질하는 거 그렇죠. 기업 갑질 방지를 주로 이제 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여기서 다루는 게 결국은 노동 문제나 인권 문제란 말입니다. 네, 네. 인권 문제 다루는 데서 거기에 이제 뭔가 직함을 맡고 있다는 사람이 폭력 행사하기를 그렇게 주저없이 그것도 무슨 다른 폭력에 대해 저항하는 폭력도 아니고 그렇죠. 이건 그냥 멀쩡하게 있는 사람한테 가하는 폭력을 이렇게 서슴없이 참 그 내지른다는 거는 경찰한테 항의하는 도중에 제가 정말 경찰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민중의 지팡이를 지키기 아휴. 위해서였나? 그러니까 보통 집회장에서 그나마 이렇게 그 저기 뭐 법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심리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폭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경찰의 어떤 진압에 대한 저항권 행사로서 폭력을 취할 때 이거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참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경찰이 물대포를 쏜다든지 방패로 찍는다든지 뭐 밀어붙인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저항하는 경우들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많이 보는데 이거는 그냥 지지자들 간에 직접적인 충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저 중간에 경찰이 개입을 네. 했으니까 사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경찰이 설령 치웠더라도 가서 이재명한테 직접 달려가가지고 해코지할 그런 지지자는 저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뭐 앞에 나가서 키키야 이제 길 막고 이렇게 뭐 플랜카드 펼쳐버리는 정도는 할까 좀 심하게 한다 그래도 그 정도 수준일 텐데 뭐 그런 상황에서 대놓고 사람 붙잡고 그랬다는 거는 이 사람은 좀 개념이 많이 없는 사람인 거죠. 자기 이력이랑도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심각하게 대비되는 거니까 자기 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좀 진짜로 좀 막 나가고 막 사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날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뭐 이런 좀 지지자들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의 좀 이제 거센 저항이 있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낙연 후보께서는 뭐 그냥 차후에 뭐 논의된 바는 없고 이제 그냥 뭐 얘기 잘 끝났다 그런 식으로 하시고 들어가셨고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이제 그 선대위원장 자리는 고사하셨고 그냥 상임고문. 네, 상임고문 자리만 맡으셨다 하셨는데 상임고문은 사실은 이제 이름만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사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상임고문은 보통 이제 병풍이죠. 그렇죠. 뭐 상임고문은 많아요. 그리고 네. 많고 저기 뭐 선거 캠프에서 뭐 나 무슨 선거 캠프 일합니다 하는 좀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지역 유지나 그런 분들 보면 명함 파준 거 보면 상임고문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재명 캠프에 완전히 등 돌렸다는 그런 데서는 벗어난 명분만큼은 찾으시고 사실 실질적으로 하는 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잘 회피해 나가셨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전까지 보면 계속 엄포를 하면서 뭐 캠프에 참가할 거다, 선대위원장 맡을 거다, 원팀 될 거다
그 엄포를 경선 끝나고 나서 그때까지 한 2주 정도 동안 계속 했잖아요. 사람 네. 계속 몰아붙이는 식으로 해왔잖아요. 뭐 저는 이제 트위터에 그렇게 쓰긴 했는데 2주 동안 그렇게 고문하니까 이낙연 대표가 아재 개그로 그래 니들이 고문했으니까 내가 고문해줄게 그러고 고문 맞은 게라고 그렇게 그래서 쓰긴 했는데 그래서 도깨비 여러분들도 아우 다 같이 고문하자고. 그렇죠. 우리도 고문하면 돼요. 네. 명함 만날 파달라 그래가지고 네. 아 명함 안 줘도 됩니다. 잘합니다 우리. 난 상인고문 명함 파주면 막 사고 치고 다닐 거야 일부러. 내가 이정은 캠프 사람인데 말이야 막 그러면서. 모른다고 하겠죠 그쪽에서. 정말 모르기도 할 테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 이재명이 바라는 대로 실질적인 원팀 그림은 그 회동이 있었으면 또 실패했죠. 뭐 그 뒤로도 지지자들 간에 마음이 봉합된 것도 별로 없고. 봉합이 될래야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애초에 있었던 그런 이제 원팀을 만들기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결선 투표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서 이거를 4.4.5입이라는 이상한 해석을 갖다 대서 결선 투표 자체를 봉쇄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팀이 될래야 될 수가 없죠. 원팀의 기본은 원칙입니다. 원칙. 그렇죠. 원칙 없이는 원칙을 무시하면서 무슨 수로 원팀이 되겠습니까?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날 회동은 그렇게 끝났고 그 다음 날 또 이제 대통령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아, 네. 청와대에서 이제 차를 얻어 마시고 왔죠. 네. 차 얻어마시고 기념품도 하나 받아왔더라고요. 초청을 빙자한. 네. 그게 이제 그 뭐 지금 나온 얘기로는 보면은 이재명 측에서 계속 요청을 했는데 청와대 측에서 이렇게 이걸 정식으로 그 회담하는 식으로 하면은 선거 중립성에도 위반되고 하니까 그리고 뇌피셜이긴 합니다면은 제가 대통령님은 이재명 꼬라지 보고 싶겠어요. 아, 상황이 안 보고 싶죠. 네. 그 동안에 그 뭐 국무회의 하면서 한 번씩 불러와도 대도 않은 소리만 해대고 기재부 그렇게 까대고 한 게 다 그 대통령님이 모를 리가 없는데 뭐 보고 싶겠습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냥 차담 형식으로 말하자면 그 얘기 라이트하게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얼굴만 본 식으로 그렇게 하고 그냥 뭐 덕담 한 마디 네, 정도 덕담 한마디 건네주시는 네. 예. 미운 놈 떡 하나 그냥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차 한잔 얻어마시고 넥타이 하나 받아오고 청와대에서 그게 다였는데 이제 그런 짧은 회동인데도 또 우리 쪽 지지자분들이 보기에는 또 깔거리들이 많이 나온 그런 회동이었죠. 이제 대표적인 게 키높이 구두. 아니 적당히 높여야지. 아니 그러니까 요즘은 그 이제 키높이 신발 남자들이 키높이 신발 신기 시작한 게 제 기억으로는 대략 한 2000년대 초반부터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키높이 깔짱 같은 게 나온 게. 그래서 초반에는 그게 먹혔어요. 잘 모르니까. 근데 조금씩 지나니까 여자들 속기 시작하니까 속으면 열받잖아. 남친이라고 이제 사귀었는데 키 큰 줄알고 사귀었는데 신발 벗고 어디 들어갔더니면 확 작아지고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키높이 구두를 구분하는 법들을 이제 사람들이 하나씩 파악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를테면은 뭐 바지 제일 아랫단이랑 신발 그 만나는 지점이랑 실제 발목 위치랑 이렇게 눈으로 보면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네네. 그걸로 구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팔 길이랑 다리 길이 비례로 따져보면은 네. 키높이 구두 심하게 신을수록 팔이 심하게 짤뚱해지거든요. 그럼 되게 이상해 보이거든. 그런 걸로 구분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키높이를 웬만큼 구분을 하시죠 요즘은. 그리고 바지 밑단을 보면은 알 네. 수가 있어요. 이게 뒷굽이 높아지는 거니까 이제 바지단이 이쁘게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자도 힐을 신으면은 바지단에 따라서 어떤 힐을 신느냐 이런 게 좀 많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핏도 이쁘고 이런데 남자들은 바지단이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굉장히 네네. 그러니까 많이 안 벗어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키높이 구두를 신을 때 이병헌도 딱 그 키높이를 보면은 그 적정선이 있어요. 네. 그게 정장을 입었을 때 어떤 정도까지 커버될 수 있는 예, 커버될 수준으로. 수 있는 수준. 근데 이거는 그 수준을 넘어서 이제 정말 한 8cm 정도인 힐이니까 그거는 이제 앞굽도 높여야 되거든요. 그 정도면 통굽이에요. 통굽. 그 트윗에서 많이들 지적하시는 거는 이렇게 나란히 문폰 대통령이 나란히 찍은 사진 보면은 아, 네네. 어깨 높이가 이재명이 살짝 더 높은데 팔 길이는 한참 짧아요 이재명이. 그래서 티라노라고. 그러니까. 티라노. 뭐 우리 이제 뭐 다 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것도 합시다. 그러니까 이재명 그 외모를 보면은 이 양반이 원래 좀 그래요. 신체 비율이 좀 볼품이 없어요.
아, 네. 몸통이 두꺼운 반면에 팔다리가 짧아가지고 어깨도 좁고. 네, 어깨도 좁고 음. 그러니까 머리는 커 보이고 목도 짧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그냥 외관상으로 보면 참 그다지 볼품없는 사람인데 그런 분이 이제 키높이 구두 신겨 놓으니까 팔은 더 짧아져 보여가지고 오히려 더 바보 같아 보이는 그런 역효과만 났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하필 대통령님이랑 만나는 자리에서 키높이 구두를 신고 나갔을까? 그것도 대통령님을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런 저는 거 자아 같죠. 비대증이라고 보거든요. 그 이전에 한번 그 투샷 찍힌 사진 보면은 그때는 대통령님도 키가 작았거든요. 이재명이. 훨씬 작죠. 네.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차기 대권 주자다, 자기가 이제 실세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그런 의도가 들어간 게 아닌가 싶고, 근데 키가 더 커 보인다고 그게 무슨 실세처럼 보일라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그 심리가 진짜 뭔지. 이제 우리 문프의 얼굴 패권을 좀 어떻게 그래서 뭐 보톡스도 맞고 쭈구리 인상에서 조금 아유.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좀 발버둥 치는 것 같은데 얼굴 패권 뭐 아무나 하나요. 그러니까요. 염색한다고 해가지고 얼굴 패권이 그러게 말입니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이제 구치소에 계신 그 박근혜 씨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대통령 되기 전에 얼굴이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그쵸. 예, 되기 전에 얼굴이 자연스럽고 이제 들어가서 뭘 이렇게 시술을 받으셨는지 막 얼굴이 띵띵 붓고 네. 그래 됐다가 주사바늘 자국도 생기고. 다시 이제 구치소로 들어가시고 나서 이제 자연인이 되면서 금노화가 다시 좋아졌어요. 금노화가 왔잖아요. 노화가 왔지만 저는 그 얼굴이 자연스럽고 그렇죠. 더 자연스럽긴 하죠. 그 나이 네. 때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음. 예, 뭐 제 눈에는 그래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사님도 좀 자연인으로 돌려 보내드려야 되는데 네. 우리 부선 언니가 또 그러셨잖아요. 내가 허언할 거면 임종석이나 조국이나 잘생긴 애들이랑 역시 맞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이제 오가다가 한 번씩 이제 좀 이야기를 짧게라도 이야기 나눠볼 기회가 생기면 이제 여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대통령님 지지 여부와 별개로 외모는 다들 인정하시거든요. 그냥 특히 이제 해외에 나가면은 참 보기 좋다. 그 말씀은 다들 하세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를 안 하는 분들도. 그렇죠. 어디 가서도 안 네, 끌리고 그렇죠. 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네.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면서 이재명 까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자기는 그동안에 텔레비전 뉴스 보면은 그런 거 보면서 되게 그냥 내가 자부심을 느낄 만도 하죠. 지지하는 것도 아닌데도 그냥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BTS가 외국 나서 이랬는데 애들이 잘생기고 펀치라니까 보면 기분 좋은 것처럼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지금 뭐 윤석열, 이재명 그러니까 너무 깝깝하다고. 둘 다 뭐 평균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누구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 때문이라도 그 이재명은 윤석열이 올라오기를 간절히 바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그리고 여성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느끼기로는 여성분들이 설령 뭐 남자 얼굴을 되게 잘 열심히 다듬었다고 해도 정말 잘생긴 얼굴이 아닌다면은 몸 전반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적인 걸 보기 네. 때문에 얼굴만 보지는 않아요. 그렇죠. 전문 용어로 왁구라 그러죠. 왁구. 그쵸. 예. 왁구. 근데 얼굴이 정말 잘생겼으면은 뭐 예를 들어 톰 크루즈는 키는 작지만은 얼굴이 정말 잘생겼으니까 먹히잖아요. 그리고 또 톰 크루즈는 비율도 뭐 나쁘진 않으니까 그렇죠. 키가 작아도 머리는 안 크죠, 아마. 예. 네. 아니면은 뭐 톰 크루즈보다 더 작은 사람 알파치노 같은 경우에 알파치노는 한 160, 한 2, 3 정도 되니까. 카리스마로 압도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얼굴이 또 엄청나게 잘생겼으니까 일단 그렇죠. 예. 그 정도면 이제 그 키라도 커버가 되겠지만 이재명은 아무리 꾸며도 안 돼요. 힘들죠. 오히려 그냥 수수하게 있으면은 그냥 저 사람은 꾸밈새에 신경 안 쓰고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라는 하는 이미지라도 챙길 수 있는데 지금 저는 저 패착이라고 보거든요. 키높이 구두 신고 나오고 저러는 거. 그다음에 머리 허옇게 했던 것부터 해가지고 흰대가리. 네. 김한길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머리가 하얀데 너무 머리끼리 너무 좋아. 엄청 관리받은 머리야. 그러면은 저 머리 꾸몄다고 보지 저걸 누가 그냥 자연스러운 백발이라고 보겠냐. 저거를 계속 저렇게 탈색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거 큐어링하고 뭐 이제 뭐 영양 주고 이런 네, 데도 네. 시간 엄청 걸리거든요. 그쵸. 이것도 뒤집어 쓰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머리 좀 원래 좀 부성부성하고 그런 흰머리고 이렇게 막 까만 머리 섞여 있는 그런 흰머리고 그러면은 그냥 자기 일 하느라 꾸민데 신경 안 쓰나 보다 그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는데 거기에 약간 이제 컬러도 주잖아요. 뭐 약간 그러니까요. 보라색 이런. 브릿지 줘가지고 막
이렇게 그라데이션 넣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저 이미지는 대체 누가 저렇게 기여를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보고 아, 있으면. 본인이 좋으니까 하겠죠. 본인 취향이라고 오. 생각하십니까? 네. 본인이 좋으니까 하겠죠. 그러니까 예. 뭔가 이제 변화를 노력하는 거는 꾀하려고 노력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본인이 좋으니까 하겠지 뭐. 그러니까 이 권력을 향한 이 순수한 의지. 그러니까 순수한 의지를 갖는 건 좋은데 의지를 어떤 식으로 구현하고 표출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지금 그 권력 의지를 가지고 권력을 잡겠다고 하는 행동들이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저건 역효과만 날 텐데 싶은 행동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를 제쳐놓고 봤을 때도 그렇죠. 예. 자, 뭐 이재명의 외모 얘기는 이 정도 마무리하고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이 이제 이낙연 후보 만나고 그 다음 날 청와대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이어서 잠깐만 청와대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돼요. 아 조금 더. 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주고받은 이야기 중에 이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뭐 자기가 1위 후보가 돼 보니까 뭐 지난 대선 때 그때 이제 대통령님 심하게 공격했던 거 이제 생각이 나더라 뭐 죄송하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이. 그 대통령님도 이제 그 심정 알겠구나 그런 식으로 답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을 되게 교활하다고 느꼈거든요. 그게 양아치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자기가 지난 대선 때 대통령 공격했던 거랑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 공격이 같은 어떤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이 문재인 대통령님 공격했던 거는 인신 공격이었고 지금 이재명이 가해지는 공격은 부정에 대한 얘기란 말입니다. 인신 공격이 아니고. 그다음에 인신 공격도 인신 공격이지만 그 이재명이 2017년 당시에 했던 공격은 다 거짓이죠. 그렇죠. 거짓. 허위 사실로 항상. 인신 공격을 했죠. 예, 허위 사실. 구라. 그 후에도 했잖아요. 뭐 그렇죠. 우리 뭐 문준용 씨. 예, 해경공 김씨 사건이 이제 나왔을 때 예, 문준용 씨를 갑자기 끌고 와서 걸고 넘어지고. 네, 걸고 넘어졌고. 그건뿐만도 아니고 뭐 국정 전반에 대해서 계속 이제 걸림돌을 자처했죠 이재명이. 뭐 가장 최근에도 그 대장동의 초과이익 환수 조건 뭐 그거 아니면 이제 유동규 얘기하면서 뭐 한전 뭐 한전 사장이 직원이 네. 뭐 비리 저지르면은 청와대에서 책임져야 대통령 잘못이냐 뭐. 뭐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비유를 갖다 대기도 뭐 하고. 그것도 그렇고 뭐 부동산 뭐 호재가 갑자기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으로 네.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이거를 또 아니라고 짚어준 게 또 원희룡이에요. 네, 원희룡도 했고 그게 기사화된 것 원희룡이 말하기 전에 기사화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한 전후 2, 3년으로 해가지고 2015년, 16년 그때 그 집값을 보면 한 18년까지, 네. 2018년까지 보면은 그 전국 평균 지가가 있고 그중 경기도 지가가 있고 그 경기도 안에서도 대장동이 있어요. 네. 대장동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고 그다음에 그 미분양 사태가 속출했다고 이재명이 또 이야기를 네,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국정감사 위증이었죠. 위증이죠. 네. 네. 그렇게 나오고 성남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미분양이. 네. 네. 그러니까 청와대 들어간 목적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당시에 대장동권이 계속 이슈가 커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물타기 차원으로 시야를 돌리기 차원으로 청와대에 들어갔고 그 의도가 드러난 게 그 대통령님께 한 사과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참 교활한 거죠 이것도 또. 그러니까 대통령이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 방패막이로 쓰려고 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마저도 제대로 안 먹힌 것 같고 보면은 계속 이슈는 계속 굴러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또 약간의 효과가 있다고 호도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저는 이제 썸네일만 봤는데 네. 새날에서 여론조사 지지율 반등했다고. 네. 그래서 그 어떤 여론조사 어디 기관 조사였더라? 하여튼 그게 하나가 뭔가가 갑자기 이제 양자 대결을 했을 때 이재명이 다 조금씩 다 이기는 걸로 나온 조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네네. 갑툭튀했어요. 그게 한 수요일 정도 나왔나? 그래서 막 새날에 여론조사 이제 지지율 바뀌었다고 이제 반등됐다고 아주 뭐 큰 소리로 방송을 했나 보더라고요. 에휴.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네.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또 다른 기관 조사들 이제 올라오면은 다시 다 원래대로 그냥 쭉 나오던 대로 나오고.
뭐 갤럽이나 저기 한국 리서치나 또 어디야? 그 김호준 리얼미터나 KSOI가 이제 월요일에 이제 뉴스공장 통해서 발표가 되고요. 요즘 KSOI로 바뀌었죠. 예, KSOI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갤럽이 한 2주 간격으로 나오고 네. 그 다음에 그 목요일 정도 되면은 그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이제 합쳐서 하는 뭐 여론조사 지표조사라고 있어요. 네네. 예, 전국 지표조사인가? 예, 네. 그런 게 있어요. 4개 여론조사, 뭐 한국리서치랑 그다음에 이제 K스탯이랑 뭐 그렇게 4개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뭐 리얼미터, 오마이뉴스나 이제 JTBC 같은데 통해서 MBN일 거다. 예, MBN 통해서 리얼미터 조사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간에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곳에서 또 뭐 조사 나오고 공정이요. 예. 이름 참. 여론조사 공정은 거기 대표가 그 김두관 전 후보, 예. 김두관 전 후보 아는 사람이라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가 매주 쏟아집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한 4개 정도 쫓아가다가 그냥 지금 요새 안 쫓아가고 있는데요. 그 잠깐 이제 재미난 걸 알려드리면은 그 KSOI가 MBN 아니다 헤럴드 경제 네. 헤럴드 경제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네. 조사를 하나 내보냈어요. 네. 거기 댓글이 붙었는데 네. 그 이재명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예. 그 하필 근데 그 기사 보통 여론조사 기사는 막판에 이제 그거를 다 올리잖아요. 뭐 응답률 몇 %였고 뭐 조사는 뭐 ARS 100%만 이거 올리는데 그거 빠뜨린 거야. 그래서 막 야 그런 것도 안 올리는 조사가 어딨냐 이거 뭐 장난치는 거냐고. 네. 헤럴드 경제 뭐 알아봤다. 야 KSOI는 어디 듣보잡이냐. 야 그거 뉴스공장에 나오는 매주 올리는 애들이야. 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기자가 뭐 깜빡했나 본데 그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선관위 가면 다 볼 수 있잖아요. 예,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는 사이트 가면은 모든 조사가 다 올라옵니다. 기본적으로 조사 방법, 조사 날짜, 그 다음에 건수, 항목, 네, 항문, 문항, 문항.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응답률까지 네,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조사는 6.8% 응답률 무선 ARS 100%의 조사였습니다. 알아두세요, 이재명 지지자분들. KSOI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라고도 합니다.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진짜 더럽게 공부 안 하고. 지금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한다니까요, 지지자들보다. 이재명 지지자들보다. 그럼요. 우리가 진짜 시간 쪼개가면서 공부하는데 정성이 없어 얘네들이. 그 일베 애들이 노무현 대통령 사진 자체는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공부하면 이재명 지지 못하죠. 아, 그럼요. 이재명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어떻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지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팩트 체크 능력이 없으니까 그 팟캐스트에서 이제 뭐 팩트 체크 했다고 썸네일 딱 뜨면은 그 방송 듣고 그것만 믿는 거지 뭐. 그것만 이제 복붙 이제 버전이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180석 승리를 한 것도 솔직히 그런 게 많잖아요. 그 진영 논리로 이제 승리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진영 논리로 승리하기도 했지만 반사에 이게 컸죠. 그때 당 대표가 황교안이었잖아요. 그렇죠. 뭐. 황교안 때가 영 그 부실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는 총선 판 자체를 그냥 싹 말아먹은 거죠. 그것도 그렇고 뭐 나경원의 뭐 막말하는 저 국회의원들도 너무 많았고.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오합지졸 상황에 국민의힘을 이겼던 거기 때문에 뭐 그래도 뭐 능력 없으면 못 이기겠지만 어쨌든 훨씬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여서 총선 때 승리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지금 민주당 그게 지지율 이제 싹 빠지니까, 거야. 네, 싹 빠지니까 다시 이제 표 줬더니 안 되겠다 이런 소리 나오는 거죠. 그렇죠. 심각하게 나오고 있죠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승리를 확신했었을 때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자제를 이제 환호하는 이제 그 민주당 사람들한테 이제 자제를 이제 하는 그 사진이 있잖아요. 네네. 저는 그게 너무 지금에 들어서 너무 공감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을 그때 이제 미리 성견지명으로 아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 지금 지방선거랑 총선까지 2번 다 크게 이겼는데 그 2번 선거에서 크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쁘게 안 받아들인 분이 딱 두 분 있어요.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이낙연 총리님밖에 없는 예. 거예요. 그 에너지가 무섭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 에너지가 나를 응원한다고 그렇죠. 확신할 수 없거든요. 그만큼의 지지라는 건 그만큼의 기대가 따라붙는 거기 때문에 네. 그만큼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니까 기뻐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사실은. 공천 상황도 개판이었고. 그렇죠. 공천 상황도 개판이고 이제 그건 이제 지금 와서 이제 하나씩 또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네. 이재명과 이재명 캠프의 어떤 작전으로 보이는 전략은 잘 계속 안 먹히고 있습니다. 지지율 반등 없고요. 뭐 이 원팀으로 이제 뭐 봉합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제 많이 하는 얘기가 뭐 이낙연 지지자 측들이 이제 받은 뭐 상처가 이제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상처라는 말이 되게 모욕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삐졌어 우리가? 그러니까 삐져서 지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에 대해서 뭐 말하자면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분노하고 상처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람보가 적질에 들어가서 나 상처받았어 그러고 싸시기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상처라는 얘기는 단지 이낙연 후보가 져서 네. 이재명을 지지 안 하는 거다. 그게 경선 아니거든요.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로 우리가 뭐 무슨 이재명을 지지 안 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심지어 2017년에 이재명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했었던 게 원인도 아니에요. 뭐 이제 그쵸. 굳이 따지자면 그럴 수는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심하게 공격하니까 이 새끼 뭐냐 그러고 이제 들춰봤더니면은 그 감정 이상의 뭔가 감정적으로 이제 그 거부하게 되는 이상의 뭔가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것들이 그러니까 쌓여 나간 거죠. 계기죠, 맞아요. 계기. 네, 그쵸, 그게 계기가 된 거고. 계기는 될 수 있죠. 그렇죠. 계기가 되고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 음. 굉장히 안 위험한 되겠네? 사람이구나. 이 네. 사람은 안 되네. 그렇죠. 그러면서 뭐 이명박을 떠올린 사람도 있고 박근혜를 떠올린 사람도 있고. 아 요즘 들어서는 박근혜급도 안 되는 게 박근혜가 너무 불쌍해지고. 네, 진짜. 우리나라 이제 정치사에 등장했던 온갖 형태의 빌런들을 어떻게 그냥 하나로 압축시켜 놓은 뭐 네. 그런 형태가 아닐까. 네,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독재자의 모습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럼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상처받았다는 그 말은 상당한 모욕이다. 맞습니다.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의 뭐 저는 그렇게 뭐 말할 기회가 있으면은 만약에 그런 기사에 대고 말할 기회가 있으면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그 기자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5년 동안 이재명을 반대해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5년보다 더 거의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10년 가까이 이재명을 반대한 사람도 있고 거의 대부분 이제 5년 동안 이재명에 대해서 안 된다고 집회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재명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제 그거를 인터뷰를 했는데 기사화는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인천 경선 현장에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거기가 오마이 아니었던가요? 아니요, 그거는 오마이 아니었고 뉴스원. 뉴스원이었나? 뉴스원. 연합이구나. 음. 아무튼 여러 군데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매니저 그 잘 관리하세요. 앞으로 명함도 좀 받아 놓으시고. 네, 명함도 네,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법원에 1인 시위도 뭐 하시려는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네, 그냥 한번 갔다 왔고 이제 앞으로 이제 또 현수막이 또 이제 요거는 조금 이따가 지금 가처분 소송 이야기할 거니까 요 네. 이야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시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끼어들다가 못 끼어들었는데 이제 이재명은 그 뒤로도 계속 그 원팀을 만들기 위한 그런 행보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아마 청와대 다녀온 다음에 추미애 후보를 만났어요. 네. 추미애 후보를 만나서 추미애 후보가 야 이거 머리가 좋다고 해야 되나 명예선대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슬쩍 빠지면서 아니 왜 추미애도 선대위원장 안 맡아? 이상하네. 그 참 뭔가 모양새가 네.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러니까요. 예? 바로 옆에서 이제 막 원팀 외치면서 그 이재명의 치어리더 겸 공격수였는데. 그렇죠. 추미애가. 네. 근데 경선 딱 끝나고 나서 뭔가 또 포지션이 이상하게 애매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뭔가 또 삐졌나? 글쎄요. 그래서 예, 명예선대위원장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 뭐 만들어낸 직책 같은데요. 선대위원장이 명예까지 붙일 만큼 뭐 그런 그 계속 쭉 이어지는 자리도 아닌데 대체.
그러니까 뭔가 선대위원장 하면은 내가 이재명의 아랫사람 같은 기분이 들어서 명예를 붙였는지. 원로들이 이제 명예라는 직함을 네네네.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임 고문 비슷하게 네. 그렇게 하는데 명예직을 받죠. 네. 받는데 그냥 차라리 상임 고문 하던가. 왜 당 대표는 당연직으로 보통 상임 고문직을 네네네. 맞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추미애도 이제 전 당 대표였으니까 그냥 상임 고문하면 될 텐데 그 명예상 선대위원장 이상한 걸. 예 이상한 거 그러니까 하나. 힘은 실어주고 싶은데 발은 빼고 싶고. 그러니까 애매하게 아니 힘을 실어주고 싶은 것 같지가 않은데. 아니 선대위원장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힘을 실어주기 위한 직책이잖아요. 근데 발은 빼고 싶은 거야.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움직인 것 같은 뭐 그런 이제 이상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결국은 선대위원장은 정세균 후보도 선대위원장 맞지 않았고요. 고문. 네, 이제 고문 자리로 갔고 선대위원장 자리를 현재 김두관, 박용진 두 후보만 지금 맡았습니다. 네, 이제 김두관 의원은 뭐 저기 이재명 지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사퇴하면서 네. 치고 박용진은 뭐 오래 가고 싶은가 보죠. 박용진은 선대위원장 자리 맡아도 별로 그렇게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네. 뭐 알아서 잘 하시겠죠. 예. 박용진은 뭐 이렇게라도 해서 이제 이재명 쪽 지지자들 좀 어쨌든 뭐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을 수는 있으니까요. 네. 네. 어쨌든 뭐 이 결선 투표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 빼면은 모든 후보가 다 입 다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니까 경선 때 이제 이재명 후보를 공격 뭐 비판했었던 거와 별개로 네. 뭐 자기 정치 잘하시는 분이니까. 말을 사시라고 그러고. 네, 네. 명예선대위원장이 제일 웃기죠. 이럴 땐 참 창의적이란 말이에요, 뭔가. 네, 그래서 이제 결선 투표에 대한 가처분 소송 얘기로 넘어가 보죠. 바로 이제 녹음하는 오늘 토요일 전날 어제 금요일에 가처분 소송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에 한마디로 나왔죠. 네. 예, 판결 결과가 나온 건데요. 그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네. 근데 뭐 정치 신세계에서도 이제 그 중간 이제 그 재판 심리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때부터 좀 느낌이 뭐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판사가 하는 질문이 뭐 저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사실상 승복 아니냐. 예, 그러니까 당사자가 피해자가 승복했는데 피해자는 이낙연 후보인 것 같고 당사자는 승복을 하고 이 가처분 소송을 건 당신들은 관계가 좀 옅어 보이는데 피해자라고 하기에 좀 관계가 멀어 보이는데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있느냐. 네. 네, 이런 식의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참 뭘 모르시는 분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피해자는 일단 후보자가 아니라 표를 던진 특히나 이제 그 자기가 지지했던 후보가 중도 사퇴하면서 자신이 정상적으로 행사한 표의 권리를 잃어버린 정세균, 김두관 후보 측의 지지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를 이낙연 후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그러니까 표의 가치를 폄훼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후보가 상임 고문직을 맡으면서 이제 결과에 승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는 거. 도대체 그게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뭐 근데 그게 일반적인 시각일 수 있어요. 그 우리가 보는 시각은 아무래도 지지자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일반론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애초에 이걸 만약에 가처분을 인용을 해버리면은 판사로서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판사 입장에서 보면은 가처분을 인용하는 거랑 기각하는 거랑 둘 중에 어느 쪽이 자기한테 부담이 더 가냐면은 당연히 가처분 인용이거든요. 그거를 짊어지려고 하는 거는 상당한 좀 그 뭐라고 하냐 책임감 같은 게 있어야 될 겁니다. 아마. 아니면은 자기한테 뭐 떨어지는 게 있든지 자기 이속을 챙기는 사람이라면은. 네. 그러니까 저도 인용이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냥 그리고 이제 이 기각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냥 말 그대로 변명에 가까운 거고,
애초부터 저는 거의 이게 우리가 소송을 걸었을 때부터 결정은 내려져 있는 상태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누가 맡아주겠냐 그거죠. 박근혜 탄핵 때도 사실 이거 탄핵 발표를 해버리면은 그 발표한 판사가 다 짊어지게 되는데 그걸 쉽게 하겠냐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여론이 완벽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렇죠. 탄핵 반대했던 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만약에 이 가처분도 만약에 지금 우리만 들끓고 일어난 게 아니라 박근혜 탄핵 수준으로 만약에 그런 여론이 있었다면은 판사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청구 소송이 들어갔더라도 판사는 다른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뭐 지금까지 이제 흘러온 흐름이 네. 좀 뭐 사법부가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네. 그렇죠. 근데 오히려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오히려 뭐 박정희 때 이런 독재 시대 때는 사법부가 어떤 뭐 최후의 보루? 정말 그때는 아닙니다. 옛날에도 안 그랬던 건 아니고 예외적인 판결들만 남아가지고 회자가 되는 것뿐이죠. 사법부는 언제나 자기 편이고 그다음에 내 편이었지. 그러니까 이제 법질서랑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법논리랑 그다음에 일반적인 논리랑 괴리가 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판결 내용을 가지고 납득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그게 이제 주로 나오는 건 강력 범죄들에 관한 이야기들이긴 한데 특히 성범죄나 뭐 아니면 사기 같은 거, 금융범죄들 그런 것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형량이 너무 낮고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 괴리가 있다는 거는 사법부의 논리 자체가 법논리 자체가 일반이랑 다르게 흘러간다는 거고 그 내부 논리에서만 돌아간다는 거고 그 내부 논리를 그렇게 괴리가 있는데도 내부 논리를 지키려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판결을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위한 개인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을 사법부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개인으로 볼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이번 건은 어떤 판사 개인을 위한 판결이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법원을 위한 거기도 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만약에 가처분을 해버리면은 법원이 선거 개입한다고 그렇게 공격을 할 테니까 이재명 쪽에서는 그리고 그게 또 크게 여론을 탈 테니까 어쨌든 뭐 사법부 독립은 본인들이 못 지키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정말로 자기 자신의 사법부만을 위해서 판결을 내리던가 법리에만 입각해서 예. 아니 그래서 그 판결문을 정말 이재명 쪽에서 이제 뭐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할 정도라면은 판결문을 정말 조목조목 그렇게 반박할 수 없게 그렇게 쓰면 돼요. 또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 판결문을 쓰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왜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목요일에 심리가 아마 목요일이었죠. 네. 심리가 이제 목요일이었는데 그 이제 소송을 걸었던 우리 측 변호사에게 이제 뭐 추가 자료 제출을 최대한 빨리 서둘러 달라고 해서 자료를 모으는 중에 그렇죠. 기각이 그때 되고. 금요일에 네네. 그냥 결정문을 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좀 웃깁니다. 또 중간에 우회해서 어떻게 압력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네네. 이재명이 그 사법부 쪽에 이렇게 사법부 쪽이랑 딜 치는 거 보면은 상상을 초월하니까 네. 뭐가 들어갔을지는 뭐가 그리고 들어갔을지는 알 수는 이 없죠. 판사님이 존경하는 판사님이 화천대유 존경- 하셨을 리 존경하는 우리 송영길 대표님과 그쵸. 사시 동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송윤길이 누굽니까? 저는 송트남밖에 모르는데. 네네. 트위터 읽어주는 남자. 네. 트윗 하시는 분. 응. 머리 크신 분 있어요. 네, 송트남이라고. 네. 이게 저기 원희룡도 송트남 그랬다면서. 오늘은 소문 다 났어 아주. 우파 쪽에서는 송월남이라고. 월남아. 월남아. 월남이든 한국 사람 이름 같긴 하지. 이야 좋다. 저 그거 보고 제가 요즘에 힐링 받는 그런 컨텐츠들이 이제 네. 우파 쪽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빵빵 터져요. 너무 웃기고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아이고. 걔들이 빵빵 터질 수 있는 이유가 저기 확실하게 깔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걔들이 문재인 대통령 가지고 콘텐츠 만들면 우리가 빵빵 터지겠습니까? 그쵸.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반박은 해줄 수 있는데 그리고 제대로 웃기게 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조롱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비판할 비판점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비판점을 가공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막 뒤틀고 풍자를 못 하는데 이재명은 그게 아니거든. 싱싱한 횟감이에요, 진짜로. 이거는 회쳐 먹어도 되고 튀김 해 먹어도 되고 매운탕 끓여도 되고 다 돼요. 안 되는 게 네, 없죠. 재료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풍어야 지금 네, 풍어야. 계속 터져. 아니 뭐 존나 큰 다금바리 한 마리를 잡았든지 뭐 그런 식인 거예요. 다 해 먹을 수 있어. 뭘 가미할 필요도 없어 재료에. 아, 참. 이어서 이제 전해드릴 말씀은 뭐 이제 이재명이 이번 한 주에 그렇게 뭐 원팀을 포장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동시에 뭔가 이렇게 어그로를 끄는 예, 그렇죠.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뭐 자기 딴에는 이제 좋은 말이라고 한 건데 생각 없이 던졌는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 중에 하나가 일단 그 로봇을 집어 던졌어요. 아, 집어 던진 거 아니고 뒤집었구나. 뒤집었죠. 예, 네. 뭐 그 육가락 뒤집듯이 밥상 뒤집듯이. 밥상 뒤집듯이 뭐 처음에 이렇게 툭툭 때려보다가 굳이 그걸 잡아뜨리고 싶었는지.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이족 보행 로봇이든 사족 보행 로봇이든 그 발 달린 로봇들은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이제 그 관건 중에 하나가 자세 제어란 말입니다. 네, 이게 네. 그 바퀴 달린 거에 비해서 로봇이 발이 달려 있으면은 여러 가지 지형 지물에 대응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항상 로봇이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니까. 네, 한마디로 이제 균형을 잡는 거죠. 네, 균형을 그러니까 잡는 사람이 거죠. 사람으로 치면은 걷다가 넘어지지 않게 그렇죠. 로봇도 네. 계속 그 걷는 자세를 어떤 유지할 수 있도록. 뭐 우리가 이를테면은 계단을 오르거나 경사로를 오르내려도 항상 머리는 수평이 유지가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항상 이제 균형을 유지를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관건인데 그래도 로봇 그 보통 이제 보행 로봇 실험을 할 때 보면은 외부 충격을 가해가지고 뭐 옆이나 앞뒤에서 충격을 가해가지고 뭐 발로 찬다던가. 네 비틀거리는 상태를 만들었고 그 상태에서 얼마나 원자세로 제대로 빨리 돌아오느냐 그걸 많이 실험을 한단 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제가 보기엔 그 개발자가 이제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재명은 그냥 이걸 뒤집어 버린 거지. 거북이 뒤집듯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씨름했어요, 씨름. 네. 그러니까 로봇이 그 내 다리가 아예 지면에서 떨어지게 해가지고 네. 발라당 뒤집어 네. 버렸어요. 무슨 프로레슬링 파워슬램도 아니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려가지고 이렇게 헐렁 뒤집어 버려가지고. 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참 더 가관인 게 스스로 일어나야지. 물론 그렇게 하고 싶죠. 만드는 사람이야. 넘어져도 이렇게 알아서 일어나게 하고 싶지만 네. 어떤 기술의 발전 단계가 어떤 현재가 있고.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주에 이제 발사된 나로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뭐 위성 궤도에 올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언제 뭐 예상되는 현실적인 어떤 한계 음. 그리고 한 번에 잘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네. 그렇죠. 그래서 경험이나 어떤 데이터가 축적되어야지 이제 최종 목표 결과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거를 갑자기 뭐 로봇의 입장에서는 거의 천재지변에 가까운 일이 아닐까. 아니 그걸 왜 뒤집어? 그러니까 그걸 왜 뒤집어?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직관적으로 딱 보면은 이게 뒤집으면 일어날 건지 안 일어날 건지 정도는 충분히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쪽 개발자가 말하는 의도가 뭔지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메커니즘 자체도 이해도 못하고. 그렇죠. 남의 말에 대한 이해도 없는 것 같고 집비 몰라 진짜로. 맞아, 집비 몰라. 그러면 또 뭐 시장에 가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 모찌와 찹쌀. 예, 뭐 찹쌀떡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영상으로 남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제 어느 한 가게에 가서 이제 보통 정치인들은 가면은 이제 온누리 상품권 같은 거를 지급해서 네네.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을 계산을 하고서 이제 거스름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네. 그 사장님께서 네. 잔돈이 지금 모자라다. 그래서 이거 거슬러 줄 수 없을 것 같다. 네. 이러니까 가게가 잔돈이 거스름돈이 미리 다 준비돼 있어야지. 아. 그런 얘기를 그 마치 그 예전에 떡볶이 집 가서 응. 아니 그 계란도 계란도 주고 어? 이래야지. 이래야지 하는 것처럼. 네. 와, 아 그럴 수도 있지. 거스름돈 얻고 싶어서 없는 거냐고. 그래, 떨어졌을 수도 있고 요즘에 하도 카드 많이 사용하니까 그렇죠. 예. 준비를 많이 안 해놨을 예. 수도 있고. 뭐 서울 같은 경우 에 제로페이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현장에서 계좌 이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있으니까요. 예, 시장 가면은 계좌번호 이렇게 붙여놓으신 분들도 있다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자기는 친근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굉장히 어필하고 싶어하는데 다 틀려.
그 코드가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아. 그냥 이명법처럼 국밥 쳐봐. 진짜. 아니 보통 뭐 예전에 요즘은 이제 수표 쓸 일이 잘 없으니까 수표라는 게 잘 이렇게 유통이 안 되니까 그럴 일이 잘 없는데 예전에 이게 10만 원짜리 수표 같은 거 들어오면은 갖고 간혹 이제 저는 대부분 10만 원짜리 들어오면 일단 은행에 집어넣고 현금 뽑아다 쓰긴 했는데 네. 간혹 이제 지갑에 수표 들어 있으면은 가게에 쓸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면 뭐 아이고 뭐 잔돈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네. 일단은 다른 결제 수단부터 찾지 이 가게에 잔돈이 왜 없냐 그런 소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렇죠. 가게도 뭐 사장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이 사람이 장사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뭐 다른 손님이 그 잔돈을 왕창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그렇죠. 물건 하필. 사면서 네. 하필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 가게 탓할 일이 아닌. 저는 가게 탓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그런다는 거는 코드가 안 맞는 거지. 예, 저는 참 이게 정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너무 이 와. 진짜 사람들하고 코드가 안 맞는 것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떨어졌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그거 생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찰나의 시간에 또 상대방의 입장으로 딱 생각을 해보면은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특유의 남 탓. 예. 예? 음. 남 탓. 왜 안 해놨냐? 어. 왜 없냐? 야, 네 거스름돈 있어야지. 어? 그게 집비밖에 집비 모르는 그러니까. 인간이라니까 그게. 참, 뭐 이래. 그냥 그런 농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같은 말도 이재명이 하면 농담처럼 안 들리니까. 그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예. 억양이나 어떤 그 앞뒤 정황에서부터 느껴지는 그 네. 느낌. 이 새끼 농담이 아닌데? 이런 느낌. 그 예전에 이제 이재명이 했던 말 중에 그 질문이 악의적인데라는 말 있잖아요. 예, 기자한테 한 거. 네. 그것도 네. 하는 사람 따라가지고 진짜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기자님 좀 질문 좀 그러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정색하고 질문이 하기 전에 이래버리면은 이거 뭐 협박처럼 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박근혜처럼 레이저 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권력자가 그렇게 얘기해버리면은 되게 무섭게 들릴 수도 있죠, 충분히. 예. 이것도 그러니까 가게 주인은 순간 공포에 몸을 떨었을지도 모르는 말이라는 거죠. 이거 잔돈 내가 제대로 못 거슬러 줘가지고 무슨 또 뭐 일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들 수도 있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때리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이 새끼 확 때려봐. 뭐 이제 이것도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그런 상황을 대통령님이 겪으셨다 이런 어떤 공개적인 이제 회동의 이런 공개적인 대민 접촉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대통령님이 겪으셨다 그러면 아마 문프는 물건을 더 사셨을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거. 그렇죠. 거스름돈을 줄이거나. 네. 예. 거슴돈 줄이려고 물건을 더 사시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이낙연 후보님도 비슷하셨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다음에서 한 번 더 먹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갈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식당 같으면은 그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비슷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현금을 보좌관한테 이렇게 잠깐 맞다, 예, 그런 예. 적도 빌려가지고. 있었죠.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도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 상황을 그냥 쉽게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가게 주인 탓하는 거는 아무도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뭐 지인지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인지조하고 있고. 그래서 어그로 끌려고 여러 가지 이제 발언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식점 총량제 얘기를 했어요. 음식점 총량제. 그러니까는 식당을 하다가 네. 그 영업이 잘 안 돼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무슨 뭐 개미지옥 같다. 예. 그랬죠. 그러면서 자영업 요식업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런 일이 생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아예 식당을 일정 개수 이상 늘지 못하게 제한하겠다. 네. 음식점 총량제라는 게 왜? 총량제가 그런 거죠. 거고 또 네. 했던 말이 그거죠. 그 허가증을 200~300만 원씩이라도 받고 팔 수 있게. 그러니까 택시 넘버값 그 생각나더라고요. 네. 아니 그것도 또 다른 수단의 재산이잖아요. 그것도. 그럼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피가 또 어마어마하게 붙을 것이고. 그렇죠. 그거에 개입한 공무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뭔가 한심한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점 총량제라고 하면은 현재 뭐 어떤 경제 상황 아니면은 뭐 인구 상황에 잘 맞는 음식점 개수라는 게 도대체 뭐야? 뭐 그런 걸 산출을 해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이 음식점에 그 요식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과도하게 많다라고 그렇게 문제의식을 가져볼 수는 있다고 저도 그렇죠. 생각해요. 네. 그거는 뭐 쭉
근데 이제- 지적돼 있던 부분이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상황 해결책. 해결책으로 종량제를 말하는 거는 이거는 거의 무슨 진짜 박근혜 수준인 거죠. 그 해경 없애겠다는 그 얘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아, 해경이 그렇죠. 네, 문제가 맞습니다. 되니까. 네. 왜냐하면 이미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요식업. 그다음에 근본 원인을 찾아야죠. 이건 지금 고용이 불안정하니까 그만큼 자영업이 늘어난 거고 그 자영업 중에서 그나마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게 요식업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이 그렇죠. 만약에 자영업 중에서 문방구가 하기 쉽다 그러면은 다들 문방구 쪽으로 갔을 것이고 뭐 PC방이 하기 쉽다 그러면 PC방 쪽으로 갔을 것이고 그런 건데. 뭐 당구장도 있었고, 네네. 뭐 노래방 같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PC방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겠는데 그렇게 해서 요식업을 정말 그 종량제로 허가를 줄인다고 합시다. 그럼 그 요식업의 범위는 어디까지 집어넣을 것이며 그렇죠. 만약에 그 PC방 같은 거 요식업이 안 들어가면 다들 PC방 장사할 거예요. 그때부터는. 메뉴도 정말 수만 가지인데. 그렇죠. 요새 또 밀키트 이런 식으로 또 잘 나오는 것들 많거든요. 그렇죠. 무인 이제 식당도 있어가지고 네네. 그 밀키트를 이제 판매하는 무인 식당도 있고. 네. 그다음에 편의점도 요새는 그 편의점 안에서 조리해서 무인 파는 네네. 그런 메뉴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또 이제 백종원을 끌어들여다가 이거 백종원 말하고 전혀 틀리잖아요. 예. 진입 장벽을 높이고 그렇죠. 정부가 개입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취지의 발언이었지. 그러니까 총량제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그 백종원 씨 이야기 끌어들이기까지 과정에서 보면 중간에 이제 황교익이 있었죠. 요 말이 나오고 다음 날 이제 황교익이 그거 뭐 이제 해볼 만한 말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방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김어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황교익이 그렇게 싫어하는 백종원 씨 이야기를 이제 사용. 끌고 들어왔는데 이마저도 이제 맥락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백종원 씨가 한 얘기는 허가를 좀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말한 거는 요식업의 퀄리티를 높이자는 이야기지. 그렇지. 진입 장벽을 높이고 기본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사람들 퀄리티를- 장사를 시작하게. 퀄리티를 높이자는 거지. 요식업 그 업종 종사자 그걸 수를 제어를 줄이자는 얘기가 하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건데 뭐 오늘 이 나오면서 보니까는 IM 피터도 이거를 묶어다가 음식점 총량제와 식당 허가제 이거를 묶어가지고 나 그런 호도하는 애들 좀 없었으면 좋겠어. 너무 정말 끔찍하게 극혐이에요, 진짜. 이게 논술을 안 배워서 그런가? 그게 뭐 왜들 그거랑 그래? 그거랑 어떻게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황교익의 그 실리치는 이야기를 그 기사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재명 주변에 이제 여러 종류의 인간들이 있는데 크게 나눠보면 한 두 부류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나는 이재명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 중에 이제 그 생계업자들, 네네. 업자들 뭐 정치 자영업자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꾼도 있고 그런 이제 업자들이 한 부류가 되고 나머지 한 부류가 파시스트예요. 대표적인 게 최백은 같은 사람. 이 사람들 이제 이념적으로 이재명 주변에 모이긴 했는데 이 이념을 관철시키는 방법이 되게 파시스트적이에요. 자기 말에 반하면은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황교익 같은 경우가 제일 최악인데 업자랑 파시스트 두 가지 면모를 다 가지고 있어요. 황교익은 이재명 없으면 지금 뭐 장사도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얘는 애초에 같은 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옆에 들러붙으려고 했다가 지난 선거 때도 한번 같이 그 영상도 찍고 했잖아요. 시장 왔다 갔다 하면서. 네네. 근데 그걸로 재미도 못 보고 뭐 정권의 덕도 크게 못 보고 KTV에나 좀 출연했나 그랬지. 그랬었죠. 네.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 재미는 못 보고 있는데 이재명 쪽은 좀 다를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들러붙은 데다가 지금 이런 얼척없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총량제 같은 이야기. 이 총량제라는 거 이거야말로 파시스트죠. 이거 무슨 정부 개입 최소화하고 시장을 제어하겠다는 거니까. 네, 뭐 사람들한테 권력을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총량제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총량제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제어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완벽에 가까운 통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네.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로. 너는 김치찌개 팔어. 너는 돈가스 팔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 김치찌개 판매자가 없으니까 김치찌개 판매자 좀 늘려주세요. 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경제적 우파식 관점으로 비춰보자면은 이거는 그냥 자유로운 어떤
경제 활동을 통해서 정리되는 거지 이거를 어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여기까지만 장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쵸. 예. 그 다음에 뭐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도 돈가스가 뭐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 돼. 나는 이 돈가스를 더 싸게 팔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사업 가능성을 보고 또 새롭게 뛰어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사업에. 그쵸. 그러니까 이 총량제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은 진입 장벽을 높이는데 일단 장벽을 넘어서 그 안에 진입하고 나면 그 안에서 경쟁할 필요가 없어져요, 더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서비스의 질이 더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허가만 받아놓으면 허가 받기까지는 힘든데 허가를 받아놓으면 그때부터는 내 장사는 보장이 되니까 그리고 경쟁업체가 주변에 안 들어오게 확실하니까 그러면 장사 개판해도 되는 거예요, 동네에서. 왜냐면 동네에서 그 음식 파는 건 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고인물의 자리에 그렇죠. 다다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홍콩 제가 알기로는 홍콩 같은 경우가 허가 받는데 되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그 부지를 그러니까 내가 장사해야 할 가게를 먼저 얻어놓고 네. 거기 이제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네네. 몇 달 동안 그러니까 몇 달이 걸려요. 이제 그 자리를 먼저 이렇게 해놓고 몇 달 동안 계속 그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장사는 안 하면서 장사 안 하면서 허가 날 때까지. 네네. 근데 이제 그거랑은 또 틀린 거잖아요. 총량제가 그렇죠. 아니니까.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진입 장벽을 높여가지고 퀄리티를 높여야 된다는 게 백종원식 주장이고 이재명식 주장은 그게 아니라 그냥 진입 장벽만 높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실더들이 이재명 실더들이 하는 얘기가 외국에서 하고 있다. 그거가 제가 봤을 때는 이 홍콩 사례 같은데 홍콩하고는 전혀 다른 사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홍콩은 실제로 음식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거기는 지금 인구 밀도가 높고 관광객도 많아요. 밀도가 높은 데다가 기후가 그러니까 집에서 음식을 잘 안 해먹겠는데 해먹을 수가 없어.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더워서 해먹기 힘들고 막 습도 높고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어놔도 금방 이제 기름으로 튀긴 것들이 많아가지고 빨리 상한 데다가 집에서 불 켜서 뭘 조리를 하려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웬만큼 사는 집 아니 갖춰놓고 사는 데가 아니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외식을 하는데 우리도 지금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그런 추세가 좀 되는 경향도 있고 그것 때문이라도 음식점이 더 늘어나는 그런 이유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배달 음식 같은 게 특히 그 수요가 늘어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돼서 음식점이 늘어나는 면도 있는데 이걸 단순히 무슨 안에 들어갔다 망하는 사람들이 많고 한 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서 개미 지옥이니까 그냥 음식점 수를 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해답을 내놓는 거는 이건 진짜 권력 잡으면 안 되는 사람이 할 소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말이죠. 네. 공산당이죠, 공산당. 공산당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할 걸요. 요즘 공산당이면은 그렇지. 요즘 공산당이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밀란 일어나죠. 뭐 김정은도 지금 뭐 김일성이랑 사진 다 뗐다는데. 뭐 엄밀히 따지면 북한이나 중국 같은 데는 공산주의도 아니죠. 걔들은 그냥 일당 독재 체제지. 그건 완벽한 공산주의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지금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면은. 뭐 이제 공산주의처럼 하다가 이제 김정은이 들어오면서 굳이 이제 규제를 하지 않은 게 그 장터. 원래 이제 공산주의 입장에서 보면 장터라는 게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예. 허가 받지. 그래서 이제 않으니까. 암암리 하고 있던 거를 그냥 장터를 허용해 준. 그래서 이제 그 북한 인민들이 뭐 스스로 이제 거래하면서 살 수 있게. 언제 기회가 되면은 공산주의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할 시간은 아닌 것 같고 뭐 아무튼 마르크스나 레닌이 지금 중국이나 북한을 보면은 저 새끼들 저거 완전 저기 뭐 반동이라고 다 잡아 족쳐야 된다고 그럴 수준이에요. 이념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재명 쪽의 파시스트들이 하는 얘기도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거랑 지금 이건 너무 그래서 이 총량제는 너무 얼척이 없어가지고 저도 이걸 어떻게 실질까 보고 있었는데 주 4일제도 뭐 주 4일제 같은 경우는 일단 이재명만의 아이디어도 아닐 뿐더러 아니 근데 그 김진표 의원께서 네네. 하셨던 거랑은 달라요. 뉘앙스가 다르죠. 김진표 의원은 한 달에 두 번인가 한 번인가 격주로 격주로 이제 주 4일을 하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어떤 한 번에 이제 주 4일제로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적응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유예 기간으로 해야 되나 그런 걸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진표 의원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 보좌관들 출근을 2주에 한 번은 금요일에 안 나올 수 있게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그거는 이제 의원실 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그게 뭐 국가적으로 당장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차기 대통령을 넘보고 있는 사람이 이런 거를 하겠다? 그 말했다가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여론 안 좋아지니까 캠프에서는 급하게 회수를 네, 했죠. 회수를 했죠. 예, 그렇게 할 또. 생각이 없다. 네. 그러니까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었는데 국가 정책으로 삼기는 부족하다. 뭐 그래서 이제 사실상 뭐 폐기된 얘기였는데 그거를 또 후보가 했어.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캠프에서 다시 회수를 했는데도 뭐 그냥 계속 그걸로 어그로를 끌고 있죠 이재명은. 뭐 그런 비슷하게 또 지금 그렇게 논란되니까 저번 이야기가 이번 주에 나온 게 또 그거 아닙니까? 재난지원금 100만 원 추가로 또 지급하겠다. 지가 뭔데? 아 그거 뭐 웃기지도 않아. 무직자가 후보 호소인이잖아요. 구직자. 구직자. 100만 원 한 방에 쏠려면 52조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5,200만이니까. 그렇죠. 52조인데 우리나라 지금 국방비가 55조에서 60조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늘리면 이제 뭐 60조 된다 그러고 있는데 국방비만큼 지금 갖다 받겠다는 것도 재난지원금에 한 번에. 이것도 그래서 이제 얘기 나왔다고 그렇게 반박이 들어오니까 또 뭐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뭐 건의를 해보고 액수는 안 나왔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근데 뭐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이거 지금 선거철에 이러는 건 또 돈으로 매표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건데 총선 때 한번 재난지원금으로 재미봤다 이거 아닙니까? 그거 사실 저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민주당원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은 공격 측 상대방 측에서 보면 매표형이나 다름없거든요 사실. 그 시즌에 맞춰가지고 다 돈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명분이 있더라도 그걸 매표라고 이야기를 지적을 했을 때 제대로 반박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지금 와서 또 이러는 거는 이건 정말 뻔뻔한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공격 당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되죠.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뭐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재난지원금 지급한 액수가 가장 적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예 가장 적어서 하지만 방역 시스템을 GDP 성장률이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 가장 적을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건 대신에 방역 시스템은 제일 빡세게 했고 그 덕분에 성장률도 유지됐고 그 덕분에 그다음에 G8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네 반등하고 지금 2021년 들어와가지고 반등하고 있는 성장폭도 가장 크고 네. 가장 큰지는 모르겠어요. 매우 높고 그 다음에 그 무역 거래량도 빠른 속도로 회복돼서 네. 지금 뭐 얼마 전에 수출 액수가 네 크게 나왔죠. 몇 조라 그랬더라? 그렇죠. 이제 하반기 마무리하기도 전에 예, 이제 그거를 그 목표를 달성을 했다고. 네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미국이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준 것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상위 소득자 컷오프가 있었거든요. 컷오프 있었는데 지금 미국이 물가 때문에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 네. 그것도 그렇고 일을 안 한대요. 또 돈 나올 거 기대하면서 일을 안 한대요. 그래서 기름도 공급도 안 되고 기름이 없어서 공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름을 공급할 사람이 없어서 트럭커들이 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아, 그 사람들한테 유통하는 사람들. 유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운반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영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운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기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군요. 뭐 우리나라는 그럴 것 같지는 않기는 한데 그 만약에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몇 명의 유통업자들이 아싸 그러면서 더 열심히 미국 뛰어서 같은 돈 경우는 땡기려고 그럴 것 같긴 임대료까지 한데. 나왔었잖아요. 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 지원이 다 돼버리니까. 임대료까지 네. 지원이 되고 뭐 생활비 지원되고 막 이랬으니까. 미국엔 저 같은 사람이 많나 봅니다. 어쨌든 그런 걸 눈에 뻔히 보이는데 한마디로 상황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다 다른데 네. 야, 돈 조금 줘서 이게 문제가 됐냐 이게. 돈 조금이 아닌데. 조금 죽은 돈 안 죽은 조금 조금 준 좀- 것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개인에게 100만 원씩 지급했을 때 그 각자가 가는 효용은 다 달라요. 그렇죠. 정말로 쪼들리는 사람한테는 100만 원이 정말 큰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단비 같은 돈이 될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 그게 이제 간만에 생긴 가액돈이라 가지고 뭐 고기 사 먹는다 아니면 뭐 사고 싶은 물건을 한 가지를 산다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면은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도 이게 그 사람들한테 큰 효용 가치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되게 비효율적인 지급이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그
전체적인 효율을 따져봤을 때 효율 대비 예산 규모는 너무 크다는 거예요. 52조나 들어가니까 국방비 수준으로 돈이 한 방에 들어간다는 건데. 근데 이런 정책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때 진짜. 그 수락연설에서 네. 세모녀 있지 않겠습니다. 난 너무 가증스러운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세모녀한테는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사람도 골라서 주자고.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청량제 얘기로 다시 잠깐 돌아가겠는데 청량제를 하려면은 음식점마다 다 개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거는 그렇죠. 상당히 인력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거 할 만한 여력이 된다면은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지고 선별 지급할 여력이 충분히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역량이 그만큼 되는데 그 역량 활용해서 음식점 청량제할 생각을 하면서 왜 가난한 사람들은 선별 지급할 생각을 못 하냐고. 이 파쇼들아. 어? 파쇼더라. 그러지 좀 말라고 제발. 욕은 안 하겠다만. 아, 그 세모녀한테 한 달에 뭐 그 1년에 100 기본소득 다 받으면 1년에 120만 원? 그렇죠. 어.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소득세를 받으면 가구당 1년에 120만 원인가 150만 원인가 그런데 네. 세모녀한테 1년에 150만 원은 한 달 생활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만약에 복지 시스템 좀 더 확대를 그 지급 대상을 확대를 하면은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뭐 임대료 지원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주거비 지원 정도까지. 그러면은 월세만 만약에 매달 빼줘도 월세가 뭐 한 60, 70된다 칩시다. 그 정도면 빼줘도 최소한 집에서 굶어 죽지 않을 상황을 만들 수 있거든요. 왜 그분들도 일은 안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그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찾아보면은 그 월세 지원 대상은 기초 수급 대상보다 그러니까 차상위까지 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더 확대를 해버리면은 그런 분들도 살아남을 여지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기본소득에 비하면 훨씬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지원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건 이제 공무원들이 선별 작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인력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인력 늘리는 거는 저는 적극 찬성하고. 그런 쪽으로 늘리면은 또 그만큼 공무원 수요도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용도 창출되잖아요. 네. 네. 이게 그리고 뭐 공무원을 그냥 일자리 수 늘리는 단순한 그런 목적으로 필요 없는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사회가 그만큼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관리의 대상 폭도 그 넓어지고 사각지대를 네.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발로 뛰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넣으면은 피부로 느껴지는 게 그만큼 대민 서비스 질이 향상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지급 대상에 들지 않는 분들이라고 해도 만약에 관청 같은 걸 볼 있어가지고 찾아가게 되면은 그만큼의 인력, 원래 기존에 있던 인력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복지 쪽으로 빠졌는데 그 인원들을 그냥 그거 전담하는 인원풀을 확실하게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나머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도 그만큼 자기가 할 일에 여유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모두 다 이제 효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공무원 수를 이만큼 늘렸는데 내가 가서 뭔가 일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옛날보다 편해졌더라. 그러면 다 좋은 거잖아요. 고용도 느는 거고. 근데 무슨 음식도 총량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자기 딴에는 되게 이렇게 막 해안이라고 생각하고 내놓은 말일 텐데 참 답답합니다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너무 어떤 기준에 미달하는 형편없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제 대장동을 덮기 위한 이슈를 덮기 위한 어그로성 발언이다. 너무 무능하잖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럴 수는 있지. 사람들 이명박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네. 논란거리를 계속 던지면은 기존의 논란거리를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노릴 수는 있죠. 진짜 이명박 때 이슈가 파도처럼 쏟아져 네.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의석수가 이제 한나라당이 많았으니까 네. 막 날치기 계속하고 다 뭉개고 갔죠. 네, 네. 다 뭉개 갔었죠. 그거를 지금 민주당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다름 아니죠. 예. 근데 민주당에서 하겠다는 그렇게 해서 밀어붙이는 것들이 무슨 정의로운 것들이면은 그나마 최소한 납득이라도 하겠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적이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네, 뭐 몇 가지 뭐 빠진 것들도 있는데 뭐 크게 굵직굵직한 것들은 일단 다 다뤄본 것 같아요. 오늘 링 장군님 모시고는 좀 녹음 시간을 늘릴 거 그랬네요. 근데 예약을 지금 2시간밖에 안 잡아놔가지고. 네네. 최소 한 30분 더 있으면 네. 하는 생각 드는데 뭐 일단 이번 주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다음에 또 모실 일 있으면 그때는 녹음 시간을 좀 길게 잡는 걸로. 네네. 그렇게. 오늘 간만에 나오셨는데 뭐 소감이나 하시는 말씀 있으시면은.
저는 뭐 이낙연 지지자라서 이재명을 안 찍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이재명을 안 찍겠다고 맹세하고 다짐한 게 5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제 뜻대로 하겠다는 거지. 이낙연 좀 그만 걸고 넘어졌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송영길 탄핵이 시급하다고 보고요. 네. 송영길 탄핵도 시급하고. 송월남 씨. 또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많은데. 네. 다음에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네. 빨리 날짜를 잡죠. 아니 진짜 이낙연 캠프 사람 좀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 그러니까 말이죠. 예. 너무 무섭게 달려드니까. 뭐 총괄본부장에 뭐 홍영표 의원을 안 치겠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아니 서로 뜻이 다른데. 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예, 서로 예. 뜻이 다른데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 안 친다고 우리 표가 그쪽으로 갈 일이 없다니까요. 예, 맞아요. 네, 제발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네. 좋겠어요. 코드 인사하십시오. 네. 이재명 캠프. 그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코드 인사해. 네. 니네 또 사람도 많은데 뭘 굳이 나 참. 원팀 필요 없어.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